어제 치러진 예비선거 결과 한인 후보들이 대거 11월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LA시장 선거에서는 리 카루소 후보가 캐런 베스 후보의 접전 끝에 1위를 차지했습니다. 뉴욕시 전철역에서 묻지마 밀치기 범죄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이자 교사로 재직 중인 40대 여성이 이슬람국가 IS의 고위급 테러리스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숭이 두 창이 유럽과 미주 등에 빠르게 전파되면서 한 달 만에 확진 건수가 1000건을 넘어섰습니다. 공기 전파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전국 노래자랑을 34년 동안 진행해온 송혜 선생이 어제 95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어제 예비선거 결과 많은 한인 후보들이 11월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셸 박스틸, 영킴 현 연방 하원 의원이 각각 득표율 49%, 34%로 본선행을 확정지었습니다. 미셸 박스틸 의원은 선거구 재조정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우려를 떨쳐버리고 1위로 진출했습니다. 반면 영킴 의원은 현직임에도 불구하고 39%의 지지를 얻은 도전자 아시프 마무드 후보의 뒤를 이어 2위를 기록했습니다.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데이비 킴 연방 하원 후보는 득표율 35%로 51%의 득표율을 보인 지미 고메즈 현직 의원과 11월 본선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선거에 출마한 박영선 부에나팍 시장은 득표율 35%로 3명의 후보 가운데 1위로 11월 본선행을 확정지었습니다. 가주 하원에 출마한 유수연 ABC 교육위원장은 3위와 격차가 큰 2위로 결선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현직인 최석호 가주 하원 의원은 45%의 득표율로 도전자인 패트리 노리스 의원의 득표율 54%에는 뒤처졌지만 2위로 11월 본선에서 다시 한번 맞붙게 됐습니다. 반면 11월 결선 진출에 실패한 한인 후보들도 있습니다. 가주 하원에 출마한 애니조 후보는 득표율 19%로 고배를 마셨고 LA 카운티 슈리프구 국장 선거에 출마했던 한인 세실 램보 LA 국제공항 경찰국장도 득표율 7%로 전체 후보 중 4위로 본선 진출이 좌절됐습니다. LA 카운티 슈피리어 법원 법원 판사에 나선 제시카 차 후보는 득표율 43%로 아쉽게 졌습니다. 판사 선거 후보는 2명만 출마해 이번 예비선거가 결선이었습니다. 한편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59%의 득표율을 보이며 11%의 지지를 얻은 도전자 브라이언 달리 후보와 결선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게빈 뉴섬 주지사가 압도적으로 우세한 모습을 보여 승리가 예상됩니다. 캘리포니아주 중간선거는 11월 8일 치러집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리 카루소 후보가 LA시장 예비선거에서 강력한 경쟁자인 캐런 베스 후보와의 접전 끝에 1위를 차지했습니다. LA시 선거국은 어제 치러진 예비선거에서 리 카루소 후보가 1위, 캐런 베스 후보가 2위로 결선에 오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리 카루소 후보는 42.14%, 캐런 베스 후보는 36.95%를 득표했습니다. 두 후보 모두 50%의 득표율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11월 8일 치러지는 중간선거에서 최종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결선에 오른 리 카루소 후보는 LA시의 변화를 예고하며 최종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캐런 베스 후보는 자신의 경험을 거듭 강조하며 중간선거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한편 친한파 후보인 케빈 들레온 후보는 7.49%의 득표율을 나타내 3위에 그쳤습니다. 국내 휘발유 재고가 줄었다는 소식에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뉴욕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오늘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어제보다 2.3% 오른 배럴당 122.11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지난 3월 8일 이후 최고치로 올 들어 두 번째 높은 수준입니다. 당초 휘발유 재고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문가 예상과 달리 재고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면서 가격이 뛰었습니다. 여기에 산유국인 노르웨이의 석유산업 근로자들이 다음 주 파업에 들어가 원유 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돼 당분간 국제유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 전철역에서 묻지마 밀치기 범죄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뉴욕 KBTV 전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6일 오후 4시 40분 브롱스 잭슨 애비뉴역 플랫폼에서 52세 여성이 한 괴한으로부터 밀쳐져 선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피해자는 당시 열차가 역으로 들어오는 상황은 아니어서 큰 사고는 면했지만 선로로 떨어지면서 팔과 머리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주변인들의 도움으로 다행히 선로에서 플랫폼으로 다시 올라올 수 있었으며 인근 링컨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It's getting crazier, real crazier. It is. After the COVID thing, everybody's out of hand. Very out of hand. 52 years old. That could have been his mom. Like, who does that? 경찰은 용의자가 피해자를 밀친 후 도주했지만 수색 끝에 어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브롱스 거주 시오도 앨리스로 밝혀졌으며 경찰은 용의자를 1급 폭행, 1급 중과실치상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뉴욕시 전철역 내 묻지마 밀치기 범죄는 지난 1월 미셸 앨리사고 사망 사건 이후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의 전철 선로 침범 태스크포스는 지난달 25일 보고서를 발표하고 2022년도 첫 4개월 동안 선로 침범 사고가 537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열차 충돌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은 총 105건입니다. MTA는 타임스퀘어역, 3에비뉴역, 서핀 블러바드, JFK 공항역 등 주요 전철역에 스크린도어 시범 운영을 위한 설치가 2025년에나 완공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뒤집기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대법관을 위협한 무장한 2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오늘 새벽 1시 50분쯤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에 위치한 브렛 캐버노 대법관 자택 근처에서 무장 남성이 대법관에게 위협을 가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캘리포니아주 출신의 20대 남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남성은 하나 이상의 무기로 무장한 뒤 대법관 자택 근처에서 발견돼 경찰에 체포됐는데 최근 유출돼 파문을 일으킨 낙태권 결정문 초안과 관련해 분노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당국은 용의자가 낙태를 반대하는 보수 입장의 대법관들을 살해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가 텍사스주 롭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의 모방범죄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폭력 극단주의자와 음모론자들이 온라인 사이트 등을 통해 텍사스주 초등학교 모방범죄를 부추기고 있다면서 추가적인 테러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모방범죄를 부추기는 집단은 정부가 총기 규제 정책을 위해 사건을 조작했다는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음모론 중에는 소수민족과 다문화주의자 등이 백인의 존재를 위협하고 있다거나 백인에 대한 대학살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등 근거 없는 말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일부 집단을 중심으로 잘못된 인식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며 모방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각별한 노력과 경계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동차로 집까지 뒤쫓아와서 몸에 지니고 있는 귀금속을 강탈한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한 남성의 대처법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시몬 기자입니다. 한가한 오후 LA 교외의 한 주택가에서 한 남성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은색으로 보이는 차량 한 대가 도로 한가운데 정차하더니 후드티에 마스크를 쓴 한 남성 2명이 차에서 내립니다. 직감적으로 이들이 강도임을 눈치챈 남성은 그대로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달아나던 남성은 손목에 차고 있던 고급 시계를 급하게 풀어 인근 주택 담장 위로 던져버립니다. 쫓아오던 강도들은 멈칫하더니 뒤쫓던 남성을 포기하고 시계를 찾습니다. 결국 담장 주위를 맴돌던 강도들은 이내 포기하고 다시 왔던 차량으로 돌아갑니다. 해당 영상은 SNS를 통해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영상을 본 사람들은 남성의 빠른 판단이 목숨을 구했다는 등의 댓글을 남기며 응원했습니다. LAPD 통계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의 강도 사건은 전년 대비 21%가 증가한 3,796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범죄가 증가한 것과 관련해 제로베일 폴리시 정책, 즉 보석금 없는 석방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교도소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시작된 것으로
범죄를 저질러 체포되더라도 낮은 단계 중범죄의 경우엔 보석금 없이 바로 석방하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이 정책을 옹호하는 조지 게스콘 카운티 검사장의 리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찰 당국은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으려면 값비싼 귀금속은 집에 두고 다니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두 아이의 엄마이자 교사로 재직 중인 한 40대 여성이 이슬람 국가 IS에서 여성들의 훈련을 전담한 고위급 테러리스트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슬람 급진주의에 빠져 시리아 여성과 아동에게 군사훈련을 시킨 혐의로 북버지니아주 연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용의자는 올해 42살의 앨리슨 플로크 에크린. 이 여성은 지난 2012년 리비아 주재 미국 대사를 포함해 4명의 미국인을 사망하게 한 벵가지 테러 등 다양한 범죄에 참여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그녀는 본토에 대한 공격도 계획했지만 IS 수장이 미국 공격으로 사망하면서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이슬람 국가 IS 최고 여성 지도자가 미국에서 기소된 첫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검찰은 최대 20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원숭이 두창이 유럽과 미주 지역에 빠르게 전파되며 한 달 만에 확진 건수가 1000건을 넘어섰습니다. 공기 전파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현재까지 비풍토병 지역 29개 나라에서 1000건이 넘는 원숭이 두창 확진 사례가 보고됐다고 밝히고 일부 국가에서 지역 전파가 진행 중이라는 징후가 있다며 감염자의 자가격리를 권고했습니다. 공기 중 전파 가능성과 관련해 WHO는 아직 완전히 확인된 바는 없다고 설명하면서도 환자를 치료하는 보건 의료 종사자는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도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원숭이 두창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는데 이는 적어도 단거리에서는 공기를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뉴욕타임즈는 보도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 기존 백신보다 더 강력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새로운 부스터샷이 개발됐다고 모더나가 밝혔습니다. 모더나는 오미크론 맞춤형으로 개발한 백신과 기존 백신을 결합한 콤보 백신 부스터샷의 임상시험 결과 기존 백신보다 1.75배 높은 중화항체 생성률을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콤보 백신은 최초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기존 백신보다 더 많은 중화항체를 생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더나는 이번 시험에 사용한 콤보 백신이 올해 가을부터 부스터샷 접종에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바이러스의 변이 속도가 빨라 올가을 유행할 새 변이에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습니다. LA 한인회와 이유케어 클리닉이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수여하는 올해의 비영리 단체상을 수상했습니다. LA 한인회가 비영리 단체상을 받은 것은 창립 이후 처음인데 한인회는 팬데믹 기간 어려움을 겪던 한인 2만여 명을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또 50만 달러에 달하는 자체 기금을 조성해 서류 미비자를 포함한 소외계층의 재정을 지원한 점도 성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유케어 클리닉은 커뮤니티 보건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팬데믹 기간 저소득층을 위해 검사를 제공하고 백신을 접종해 지역사회 면역력 향상에 힘쓴 점이 높이 평가됐습니다. KBS 전국 노래자랑을 34년 동안 진행해온 송혜 선생이 어제 95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송인 송혜 씨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조문을 받기 시작한 이후로 밤새 애도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어제 오전 서울 강남 자택에서 향년 95세를 일기로 별세한 송혜 씨. 최근까지도 정정했던 모습을 기억하는 주변 지인들은 하나같이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고인은 35년간 KBS 장수 프로그램 전국 노래자랑 MC를 맡아오며 방송에 대한 열정도 남달랐습니다. 무대를 서시는 분들이 흔히 그러지 않아요. 나는 정말 무대에서 죽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최후의 일각까지 무대를 지키신 분이 아니었는가. 그늘에 있는 그런 후배들, 제 기억으로는 상당히 많이 격려와 그들의 손을 많이 잡아주신 분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빈소를 찾았습니다. 고인에게는 조전과 함께
금관 문화훈장이 추서됐습니다. 우리 사회에 희망과 용기를 주었고 우리 방송의 발전에도 큰 역할을 했다는 그 공적을 기리면서 금관 문화훈장을 추서를 했습니다. 여야 정치인들도 한 목소리로 고인을 기리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장례는 코미디언 협회장으로 치러지고 방송인 유재석 씨와 강호동 씨 등이 장례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연결식은 내일 새벽에 치러지고 장지는 대구 달성군 송해공원 인근입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70년 가까이 현역으로 활동해온 고인은 한국 방송사의 산 증인이었습니다. 고인의 일생을 강푸른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1927년 황해도에서 태어나 한국전쟁 때 홀로 부산으로 넘어온 24 청년 송복희. 배 위에서 지은 바다 해자를 예명 삼아 1955년 유랑극단 활동을 시작합니다. 무대에서 갈고 닦은 입담으로 1964년 코미디언으로 데뷔했고 배삼룡, 구봉서 등 우리나라 1세대 희극인과 함께 활동했습니다. 자네 정말 강물에 빠질 게야. 따뜻한 대로 골라서 차츰 적시고 들어가. 이어 1975년부터 14년간 아침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을 맡으며 인기 진행자로 자리 잡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가로슬림여 송혜입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사고로 잃는 고통스러운 시절을 거쳐 1988년 방송인 송혜의 인생에 새 막을 열어준 건 전국 노래자랑이었습니다. 매주 일요일 전국은 물론 전 세계를 누비며 평범한 사람들의 노래를 들려주었던 국내 최장수 가요 프로그램. 34년간 현역 진행자로 활동한 공을 인정받아 세계 최고령 음악 경연 프로그램 진행자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기분이다 그러는데 초월한 기분입니다. 한평생 실향의 외로움과 어머니,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서도 슬픔에서 배운 삶의 이치로 인생을 낙관했던 진짜 희극인 송희. 웃음이라는 건 비극을 알아야 합니다. 눈물을 모르고 즐거움을 아는 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죠? 친근하고 소탈한 모습으로 우리 곁을 지켰던 국민 MC는 이제 하늘로 무대를 옮겼습니다. 땡을 맞아보지 않으면 딩동댕의 정의를 모릅니다. 그래서 늘 저 노래자랑에서 내 인생 딩동댕이라는 걸 남기고 싶었던 사람이 하나입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북한이 유엔 총회장에서 도발을 정당화하며 미국의 조건 없는 대화 요구를 연막 전술이라며 비난했습니다. 백악관은 북한이 실제 추가 핵실험에 나설 경우 강력한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김기현 기자입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총회 연설을 통해 미국이 조건 없는 대화 요구를 위장 전술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탄도미사일 발사는 자신들의 자위권에 해당하는데 미국은 핵무기가 포함된 확장 억지력 같은 위험한 계획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This clearly proved that diplomatic engagement and dialogue without precondition claimed by United States are no more than smoke screen to cover its hostile nature of policy toward DPRK. 김 대사는 미국 미사일과 핵 확산 정책을 비난하면서도 정작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관련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실제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경고를 내놨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북한의 도발 문제가 다뤄진 건 안전보장이사회가 중국과 러시아 측 거부권 행사로 추가 제재안을 통과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물론 안보리 결의안 채택 불발을 모두 비판했습니다. We urge the DPRK to stop such provocative actions, abide by all relevant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respond to the call for dialogue. 이런 가운데 미국의 유엔 차석 대사가 구체적 제안이 포함된 고위급 대화를 원한다는 대북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한반도 정세에 또 다른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러시아군이 장악한 우크라이나 남동부 자포리자주에서 크림반도를 통한 곡물 수출이 시작됐습니다.
자포리자주의 도시 메리토폴에서는 러시아 편입을 위한 주민투표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조빈나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남동부 자포리자주에 새로 설치된 민군 합동정부가 중동으로 곡물 수출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중동은 전통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수출 시장인데 주요 계약은 터키와 체결했습니다. 멜리토폴의 곡물 창고에서 흑해 연안의 크림반도까지는 러시아의 화물 열차가 동원됐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를 거쳐 2014년 병합한 크림반도까지 이어지는 교통 인프라를 완성했습니다. 1200km의 철도 선로를 복원하고 도로도 연결한 겁니다. 이를 통해 러시아군이 장악한 우크라이나 남동부 항구 도시들의 육로로 러시아 물자 수송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На дороге созданы условия для возобновления полноценного движения между Россией, Донбассом, Украиной и Крымом на 6 железнодорожных участках. Приступили к доставке грузов в Мариуполь, Бердянск и Херсон. 한편 자포리자주 제2도시 멜리토폴에서는 러시아 편입을 위한 주민투표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자포리자주 민군 합동정부 대표는 러시아 방송에 자포리자주의 거의 80% 정도가 러시아의 통제하에 있다면서 멜리토폴에서 가능한 빨리 초가을 무렵에 주민투표가 실시되길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자포리자주와 이웃한 헤르손주에서도 민군 합동정부가 러시아 편입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이미 교육과 화폐, 통신 등의 분야에 러시아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